안녕하세요. 저는 윤말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 싶거든요. 그날은 정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4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꽃들이 만개해서 세상이 온통 분홍빛과 하얀 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저는 사위 정민수와 함께 동네에서 가장 큰 오일장에 나들이를 나갔어요. 민수는 제게 정말 좋은 사위였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딸 선미가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민수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왔거든요. 어머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오랜만에 시장 구경이라도 하시면서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릴게요. 민수는 항상 이렇게 다정했어요. 제 팔을 살살 잡아드리면서 천천히 걸어주고 혹시 제가 지치실까봐 중간중간 쉬어가자고 하고요. 저는 그런 사위가 참 고마웠습니다. 33살의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그 사위가 저를 이렇게 친어머니처럼 대해주니까 정말 고마웠죠.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봄나물도 나오고 과일도 싱싱하고 여기저기서 맛있는 냄새도 나고요. 민수는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사주면서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몸에 좋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위와 함께 시장 구경을 하니까 마치 아들과 함께 나온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장 안쪽을 돌다가 뻥튀기 파는 곳에 갔을 때였어요. 뻥튀기 아저씨가 있었는데 나이는 한 5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얼굴은 좀 무뚝뚝해 보였지만 뭔가 인상이 깊었어요. 민수가 아저씨, 여기 옥수수 튀긴 것 좀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저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손님을 보는 시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제게만 시선을 주고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잠깐 옆에 있는 다른 가게를 구경하러 간 사이에 그 아저씨가 갑자기 제게 뻥튀기를 건네주면서 제 손에 뭔가 작은 종이를 쥐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쉿 하면서 입에 손가락을 대더라고요. 그리고 눈빛으로 나중에 보세요 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그냥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민수가 돌아와서 어머님 뻥튀기 맛있죠? 라고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때 제가 그 아저씨 얼굴을 다시 봤어요. 아저씨는 민수를 보는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마치 경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민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가 어머님, 오늘 재미있었죠? 다음에도 또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갔어요. 저는 그제야 그 종이를 꺼내봤어요. 손으로 꾹꾹 눌러서 작게 접어놓은 메모지였는데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위가 어르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미 집문서에 접근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민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저를 잘 대해주는데. 하지만 자꾸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몇 달 전에 민수가 어머님, 혹시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안방 장롱 위쪽 서랍에 다 넣어두었어 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집에 왔을 때 그 서랍이 조금 열려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깜빡하고 열어둔 줄 알았어요. 또 최근에 민수가 어머님,
요즘 나이 드시니까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네요. 라고 자주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깜빡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또래보다 정신이 맑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가끔 민수가 어머님, 약 챙겨 드세요라면서 비타민이라고 하는 약을 가져다 줬는데 그 약을 먹으면 자꾸 졸리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 쪽지 내용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설마, 정말 설마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민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하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남자 목소리도 들렸거든요. 이번 주 안에 모든 서류를 정리해야 합니다. 너무 늦으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약 때문에 정신이 좀 흐릿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처리하죠. 요양원 쪽에는 이미 연락해뒀고요. 치매 진단서도 준비 중입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그 쪽지 내용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8년 동안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던 사위가 제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민수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니요. 그것도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선미는 민수를 너무 사랑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믿을까요? 오히려 엄마, 요즘 정말 많이 헷갈리시는구나 라고 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평소처럼 웃으면서 찾아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그 웃는 얼굴을 보니까 더 무서웠어요. 어떻게 저런 얼굴로 웃을 수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응, 잘 잤어.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비타민이니까 꼭 드세요. 민수가 건네주는 약을 보는데 이제는 그게 독약처럼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제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약일 거예요. 오늘은 좀 속이 안 좋아서 나중에 먹을게. 그래도 꼭 드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민수는 계속 약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약을 받아서 알겠어, 고마워라고 했지만 민수가 돌아간 후에 화장실에 버렸어요. 그날 오후에 선미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민수가 엄마 건강을 많이 걱정하던데요. 별일 없어. 괜찮아. 엄마,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으세요? 민수가 그러던데 벌써 시작됐구나 싶었어요. 민수가 선미한테 제가 치매 기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나는 멀쩡해. 그래도 한번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조기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미 민수의 계획이 시작됐구나.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구나. 그날 밤이 정말 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혹시 민수가 밤에 몰래 와서 제게 무슨 짓을 할까봐 무서워서 잠도 올 수가 없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민수가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왜? 저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민수가 거실을 지나서
제 방 쪽으로 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추더니 문고리를 살짝 돌리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문을 잠가 놨거든요. 민수가 어머님 하고 작은 소리로 불렀지만 저는 자는 척했어요. 그러고 나서 민수가 안방으로 갔어요. 제가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둔 곳이요. 서랍을 여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제 통장이나 집문서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로 민수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였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민수가 조용히 나갔어요. 저는 그제야 안방으로 가서 확인해 봤어요. 서랍이 어수선하게 되어 있었고, 제 통장과 집문서가 있는 봉투가 조금 비뚤어져 있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지금 당장 도망가야겠다고요. 저는 가방에 최소한의 옷까지만 챙겼어요. 그리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을 챙겼어요.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요. 선미 어릴 때 사진 한 장도 가슴에 품었어요. 새벽 4시 저는 집을 나섰어요. 민수가 언제 또 올지 몰라서 무서웠거든요. 골목길을 나와서 큰 길로 나갔는데 이른 새벽이라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계속 걸었어요. 첫 차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지하철을 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종점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외버스를 탔어요. 행선지도 모르고요. 그냥 가장 먼 곳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계속 났어요. 제가 평생 살던 집, 제가 아끼던 모든 것들을 두고 도망치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렇게 믿었던 사위가 저를 배신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몇 시간 만에 낯선 도시에 도착했어요. 이름도 모르는 곳이었어요. 역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가진 돈도 얼마 없고 갈 곳도 없고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할머니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정말로 몰랐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저를 여인숙으로 데리고 가주었어요. 하루에 2만 원 하는 아주 작고 허름한 방이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것도 감사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니까 그제야 정말 도망쳐 나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수는 분명히 저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선미한테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어머님이 치매 때문에 헷갈리셔서 집을 나가셨다고 할 거예요. 저는 그 작은 방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밖에 나가기도 무서웠어요. 혹시 민수가 찾을까 봐요. 편의점에서 빵이나 우유 같은 걸로 끼니를 때우고요. 돈은 점점 떨어져 갔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선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선미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어디 계세요? 민수가 엄마 찾으러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경찰서에도 신고했어요. 엄마,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선미 목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딸이 저를 걱정해서 오는 건데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선미야, 엄마는 괜찮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민수가 엄마 약 안 드시고 밤에 갑자기 나가셨다고. 엄마, 혹시 기억이 안 나세요? 벌써 민수가 선미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치매 때문에 헷갈려서 집을 나갔다고요. 아니야, 선미야. 엄마는 정신이 멀쩡해. 기억도 다 나고. 그럼 왜 갑자기 집을 나가신 거예요? 민수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엄마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선미야,
내 남편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엄마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선미가 믿을까요? 오히려 정말로 제가 이상해진 줄 알 거예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가서 모시고 올게요. 아니야, 선미야. 엄마가 곧 집에 갈게. 엄마, 민수가 엄마 몸이 안 좋으시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검사만 받아보시면 안 될까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민수가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거구나. 그러면 제가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는 거죠. 그럼 민수가 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 거예요. 선미야, 엄마는 아무 데도 안 아파. 병원 갈 필요 없어. 엄마, 제발요. 저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가보세요. 선미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있는 게 들렸어요. 제 딸이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민수한테 속아서는 안 되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제 딸마저도 민수 편에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저는 정말 혼자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민수였어요. 어머님, 저예요. 어디 계세요? 정말 걱정됩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저런 목소리로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괜찮아. 어머님, 혹시 길을 잃어버리신 건 아니에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니까. 제가 지금 가서 모시고 올게요. 어디 계신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나는 잘 알고 있어. 어머님, 집에 돌아오시면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미역국도 끓여드리고요. 민수가 계속 달콤한 말로 저를 유혹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말에 고마워했을 텐데, 이제는 다 거짓말로 들렸어요. 며칠 더 지나서 돈이 거의 떨어졌어요. 여인 숙비도 내야 하고 밥도 사 먹어야 하는데 가진 돈이 얼마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문득 그 뻥튀기 아저씨가 생각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쪽지를 건네준 거잖아요. 분명히 민수의 정체를 아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그분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른 지역 시장들을 알아봤어요. 혹시 그 아저씨가 다른 장터에도 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여인숙 주인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버스로 1시간 거리에 큰 오일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은 돈을 털어서 버스표를 샀어요.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 아저씨를 못 찾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장에 도착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뻥튀기 파는 곳을 찾아서요. 1시간 넘게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쪽으로 뛰어가니까 정말로 그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아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이 세상에서 저를 도와줄 사람은 이분뿐인 것 같았거든요. 아저씨, 저 기억하세요?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 어르신, 왜 이런 곳까지 오셨어요? 아저씨가 주신 쪽지. 정말이었어요. 제 사위가 정말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아저씨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 놈이 정말로. 어르신, 지금 어디 계세요? 혹시 쫓아올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낯선 동네 여인숙에 있는데 돈도 거의 떨어졌어요. 아저씨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어요. 산속에 작은 절이 있는데 거기 계시는 스님이 제 은인이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저씨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저 장수영이에요. 혹시 급한 일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그리고 그 나쁜 놈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내야 해요. 어떻게요? 제가 증거를 모을게요. 그 놈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내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때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이분이 도와주신다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제가 며칠 전에 그 사위가 부동산 중개업자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어르신 집을 팔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양원에 대해서도 문의하고 있었고요. 듣고 보니 더 무서웠어요. 민수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저씨가 저를 산속절로 데려가 주셨어요. 정말 깊은 산속이었는데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곳이었어요. 스님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르신, 여기서 잠시 몸을 피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민수가 그동안 무슨 짓을 더 했을지 생각하니까 또 무서웠어요. 선미는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민수는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까요? 산속절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 장수형 아저씨가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아저씨 성함이 김장수시더라고요. 그분이 매일 저희 동네로 가서 민수가 뭘 하고 있는지 지켜봐 주셨어요. 어르신, 오늘 그놈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어요. 제가 뒤를 밟아서 들어봤는데 어르신 집을 빨리 처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요양원하고도 연락했어요. 어르신을 언제쯤 입소시킬 수 있냐고 물어보던데요. 들을수록 끔찍했어요. 정말로 민수가 저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였어요. 장수형 아저씨,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말로만 해서는 경찰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제가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오늘부터 그놈들 대화를 녹음해 볼게요. 아저씨가 정말 용감하셨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다니요. 며칠 후에 아저씨가 흥분해서 절로 올라오셨어요. 어르신,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그놈이 부동산 업자랑 만나는 곳에 숨어서 녹음을 했는데 정말 대박이에요. 아저씨가 녹음기를 틀어주셨어요. 민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진명의 이전은 언제쯤 가능해요? 서류만 준비되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직접 오셔야 하는데 그게 문제예요. 장모님이 지금 실종 상태거든요. 치매 기미가 있으셔서. 아, 그럼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위임장이 있으면 되는데 도장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장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어르신이 평소에 저한테 맡겨두셨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제 도장을 민수가 언제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맡긴 적은 없거든요. 그럼 위임장만 잘 만들어서 가져오시면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녹음을 듣고 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민수가 제 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거짓 위임장까지 만들려고 한다니요. 장수형 아저씨, 이거면 증거가 되죠. 물론이죠.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일은 전문가가 도와줘야 해요. 아저씨가 며칠 더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제가 예전에 도움을 받은 분이 계세요. 은퇴하신 경찰관인데 지금 개인 탐정 일을 하고 계세요. 그분한테 부탁해 볼까요? 그분이 도와주실까요? 백도영 반장님이라고 하는데 정의감이
아주 강한 분이세요. 특히 이런 부당한 일을 정말 싫어하셔요. 다음 날 아저씨가 그 백반장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6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셨는데 인상이 정말 믿음직스러웠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백도영입니다. 장수영한테 사정을 들었는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군요. 반장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백 반장님이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사기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행범으로 잡는 게 더 확실하죠. 현행범이요? 네. 그놈이 실제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도장을 찍는 현장을 잡는 거예요. 그럼 변명할 여지가 없죠. 백 반장님이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일단 부동산 업자부터 설득해 봅시다. 협조만 받으면 일이 쉬워져요. 며칠 후에 백 반장님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어요. 어르신, 부동산 업자가 협조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도 민수가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눈 감으려고 했는데 경찰 출신인 제가 설득하니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민수를 함정에 빠뜨릴 거예요. 부동산 업자가 민수한테 전화해서 서류 준비가 다 됐으니 내일 와서 마무리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민수가 의심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민수가 원래 빨리 처리하고 싶어 했거든요. 오히려 좋아할 거예요. 다음 날 정말로 민수한테 전화가 갔어요. 부동산 업자가 서류 준비 다 됐으니까 내일 오전에 오세요. 도장만 찍으면 끝나요. 라고 했대요. 백 반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민수가 어르신 도장을 위조 서류에 찍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할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정말로 민수가 잡힐까요? 그리고 선미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선미 남편인데 제가 신고해서 감옥에 보내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민수가 저한테 한 짓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다음 날 아침 백 반장님과 장수형 아저씨가 일찍 와서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오늘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일단 어르신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모든 게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아저씨들이 나가시고 나서 저는 스님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그리고 선미가 너무 큰 상처받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백 반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잡았습니다. 민수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그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어요. 정말요? 정말로 잡혔어요? 네. 위조 서류에 어르신 도장을 찍는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죠. 그때서야 안도의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백 반장님이 저를 경찰서로 데려가 주셨어요.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정말로 민수가 잡혔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조사받는 동안 민수를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다른 방에 있었나 봐요. 경찰관이 제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르신, 사위분이 언제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나요? 글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몇 달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자꾸 제가 깜빡깜빡한다고 하고, 약을 먹으라고 하고, 그 약은 어떤 약이었나요? 비타민이라고 했는데,
먹으면 자꾸 졸리고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마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였을 거예요. 어르신 정신을 흐리게 해서 치매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 것 같네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민수가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다니요. 조사가 끝나고 경찰서 밖으로 나왔는데 선미가 와 있더라고요. 울고 있었어요. 엄마. 선미가 저한테 달려와서 꼭 안겼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민수가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다니. 선미도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백 반장님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셨나 봐요. 선미야, 괜찮다. 너도 몰랐잖아. 아니에요, 엄마. 제가 엄마를 더 믿었어야 했는데. 민수 말만 듣고 엄마가 치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선미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선미를 일으켜 세웠어요. 선미야, 그러지 마. 엄마가 더 미안해. 너한테 말을 제대로 못해서. 엄마, 그런데 민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 반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사기, 문서위조, 절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실형은 확실하죠. 선미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한때 사랑했던 남편인데 감옥에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선미야, 힘들겠지만 이혼 절차도 밟아야 할 것 같구나. 네, 엄마. 이미 결심했어요. 그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며칠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우리 집이었어요. 모든 게 그대로 있었지만 뭔가 낯설었어요. 민수가 살았던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으니까요. 선미가 저와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엄마, 당분간 제가 여기서 살게요.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선미야. 너도 내 생활이 있잖아. 아니에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저도 정신을 좀 차려야겠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민수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도 증인으로 법정에 가야 했어요. 민수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였죠. 법정에서 민수를 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예전에 저를 대할 때의 그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검사가 민수의 범죄 사실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데 듣고 있으니까 정말 끔찍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꾸몄는지. 피고인은 장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면제를 이용해 피해자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치매 환자로 만들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위조 서류를 만들었고 부동산을 불법으로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변명을 늘어놨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제가 증인석에 서서 증언할 때였어요.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정말로 믿었어요. 친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하다가 눈물이 났어요. 8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저를 이용하려고 한 거였어요. 민수가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에 미안하다는 표정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선미도 증언했어요.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어머니가 치매라고 해서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녹음을 듣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선미가 울면서 증언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아팠어요. 재판은 몇 달 동안 계속됐어요. 민수는 끝까지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장모님을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단지 장모님의 치매 증상 때문에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려고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어요. 녹음 파일, 위조 서류, 증인들 증언. 모든 게 민수의 범죄를 증명했어요. 마침내 선고일이 왔어요. 저는 선미와 함께 법정에 갔어요. 백 반장님과 장수형 아저씨도 와 주셨어요. 피고인 정민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민수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말도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관들이 민수를 끌고 나갔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선미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래,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야. 백 반장님이 저희한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평안하게 사세요. 반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반장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장수형 아저씨도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아저씨가 그 쪽지를 안 주셨으면 저는 정말로 요양원에 갔을지도 몰라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밤, 집에서 선미와 둘이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선미야, 힘들었지. 엄마야말로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죠. 선미가 웃으면서 말하는데 예전보다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한 것 같더라고요.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어요. 선미는 민수와 이혼 절차를 마쳤고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8년 동안 가족이었던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선미가 제일 힘들어했어요. 밤에 자주 악몽을 꾸었거든요. 엄마,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너무 바보였나 봐요. 선미야, 너를 탓하지 마. 그 사람이 워낙 연기를 잘했던 거야. 하지만 엄마를 의심했잖아요. 엄마가 치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일 죄송해요. 선미가 자책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런 딸이 안쓰러웠어요. 어느 날 선미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무슨 일? 미술 심리 치료요. 대학교 때 미술을 전공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선미의 결정이 좋았어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거든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엄마가 응원할게. 선미가 야간 대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미술치료학과였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의 밝은 선미가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백 반장님이 제안해 주셨거든요. 어르신, 혹시 저희 탐정사무소에서 상담 일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처럼 힘든 일을 겪은 분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어르신이 겪으신 일을 들으면 다른 분들도 용기를 얻을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 정도 백 반장님 사무소에 나가서 상담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가족한테 속은 사람들, 사기를 당한 사람들. 한 번은 60대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아들이 어머니 통장을 몰래 털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인데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한 걸 덮어주면 안 돼요. 저도 사위를 신고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니까 그 아주머니가 용기를 내시더라고요.
나중에 아들을 설득해서 돈도 돌려받고 관계도 회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도 있었고요. 장수형 아저씨와도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5일장에 가서 뻥튀기도 사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요. 어르신,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어디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장수형 아저씨는 여전히 겸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시장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아저씨가 제 일을 도와준 게 알려지면서 다른 상인들도 서로 도우며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시장이 예전보다 훨씬 정겹고 따뜻해졌어요. 아저씨가 좋은 일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저씨가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선미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술심리치료사 자격을 땄어요. 엄마, 저 이제 센터를 열어볼까 해요. 센터. 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위한 미술치료 센터요. 특히 가족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요. 선미도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께서 상담도 좀 도와주세요.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힘을 얻을 거예요. 선미가 작은 센터를 열었어요. 희망의 미술치료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온 분들은 저를 보고 놀라곤 했어요. 할머니도 힘든 일을 겪으셨나요? 네, 제 사위가 저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겨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희망을 갖더라고요. 나이가 많아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40대 여성분이 오셨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재산도 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이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저 봐세요. 저는 72살에 새로 시작했어요. 40대면 아직 젊잖아요.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할머니 말씀 들으니까 용기가 나네요. 나중에 그분이 요리 학원을 다녀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 삶이 정말 의미 있어졌어요.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민수는 감옥에서 몇 번 편지를 보냈어요.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선미가 물어봤어요. 엄마, 민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글쎄다. 아직은 힘들어.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미워하면 내가 더 힘들잖아. 정말 그랬어요. 미워하는 건 결국 제가 손해더라고요. 그보다는 앞으로 잘 사는 게 더 중요했어요. 백 반장님도 가끔 안부를 물어봐 주셨어요.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요. 바쁘게 살고 있어요. 바쁘게 사시는 게 좋죠. 그래야 건강해요. 정말 그랬어요. 일이 있으니까 생활에 활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운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3년이 흘렀어요. 선미의 센터는 이제 꽤 유명해졌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특히 가족들한테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선미가 어느 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센터를 확장해야 할 것 같아요.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 그럼 좋은 일이네.
엄마께서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 좋아지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선미한테 새로운 소식이 있었어요. 엄마, 저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누구야? 센터에서 미술 강사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김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는 조금 걱정됐어요. 민수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선미야, 괜찮겠어. 너무 빨리 결정하지는 말고. 엄마,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도 제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해 주세요. 몇 달 후에 그분을 만나봤는데 정말 괜찮은 분이더라고요. 미술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성격도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어머님, 선미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정말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선미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좋은 분들이 도와줘서예요. 어머님께서도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겪고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시다니. 그분이 선미를 정말 아껴주는 게 보였어요.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1년 후에 선미가 재혼했어요. 조용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했어요. 백 반장님과 장수형 아저씨도 와 주셨어요. 선미야,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네, 엄마. 이번엔 제가 잘 판단한 것 같아요. 새 사위도 저를 잘 대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조심스러웠어요. 민수 때문에 사람을 쉽게 믿기 어려워졌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 사위가 정말 진심인 걸 알 수 있었어요. 민수처럼 과하게 잘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소홀히 하지도 않고,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도 예의를 지켜주더라고요. 어머님, 편찮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하시는 상담일,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니까 훨씬 편했어요. 저는 여전히 백반장님 사무소와 선미센터에서 상담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5년 전 일을 겪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50대 아주머니였는데 딸의 남편이 자신을 속이려고 한다는 상담이었어요. 할머니, 제 사위가 저를 양로원에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딸은 제 말을 믿지 않고 제 이야기와 너무 비슷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겪은 일과 똑같았어요. 사위가 치매라고 하면서 약을 주고 중요한 서류들을 찾아보고 아주머니, 지금 당장 그 약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은 다른 곳에 보관하세요. 저는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증거를 모으는 방법, 도움을 청할 곳들. 정말요? 할머니도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네, 5년 전에요. 하지만 좋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해결했어요. 그분도 결국 사위의 정체를 밝혀내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나중에 고맙다고 인사를 오셨는데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도우면서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장수형 아저씨도 이제 60대 중반이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뻥튀기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어르신, 요즘 저보다 더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아저씨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잖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도 어르신 덕분에 보람된 일을 했어요. 아저씨는 시장에서 영웅 같은 분이 되셨어요. 다른 상인들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저씨한테 상의하곤 했어요. 백 반장님은 70이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어르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정말 그래요. 그때를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어르신이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서워하시더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주시고 정말 그랬어요. 저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어느 날 민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출소하면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습니다. 선미가 편지를 보고 물어봤어요. 엄마, 민수가 출소하면 만나실 거예요. 글쎄다. 아직 잘 모르겠어. 저는 안 만나려고 해요. 이제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굳이 만날 이유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백 반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민수가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한테 사기치다가 또 문제를 일으켰대요. 형기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정말 안 변하는 사람이네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민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기로 했어요.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요즘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상담을 마친 분들이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때예요. 그때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네요. 지금 저는 77살이 됐어요. 그 끔찍했던 일을 겪은 지도 벌써 5년이 훌쩍 지났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가족한테 배신당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욱 그래요.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가족끼리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분명히 저처럼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7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어요. 제 딸 선미는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새 남편과도 잘 지내고 센터 일도 보람차게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손자까지 생겼어요. 제게는 외손자죠. 할머니, 이 아이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어요. 희망이? 네, 할머니가 저희에게 희망을 주셨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정말 고마운 딸이에요. 장수형 아저씨는 지금도 오일장에서 뻥튀기를 파시고 계세요.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여전히 건강하세요. 어르신, 요즘도 바쁘게 사시죠? 그럼요. 할 일이 있으니까 좋아요. 어르신 덕분에 저도 보람된 일을 했어요. 아저씨는 여전히 겸손하세요. 하지만 저는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백 반장님도 여전히 정정하세요. 이제 74세가 되셨는데도 탐정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어르신,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까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상담 일을 하고 있어요. 제 경험담을 듣고 용기를 얻는 분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얼마 전에는 30대 여성분이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혀서 우울증에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남편과 진솔하게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나중에 그분이 문제를 잘 해결하셨다고 인사를 오셨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겪은 일이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해요.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하루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이 방송을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들려주셔도 좋고요.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 혹시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서, 주민센터, 노인보호 전문기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젊은 분들도 부모님께 관심을 가져주세요. 가끔씩 안부 전화도 드리고 이상한 일은 없는지 물어봐 주세요. 가족이라고 다 믿을 수는 없는 세상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재산도 아니에요.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에요. 저에게는 선미, 장수형 아저씨, 백반장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려요. 지금은 어둡고 절망스러울지 몰라도 반드시 밝은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 72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 방송을 진행해 주신 분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진행자 멘트. 윤말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할머니의 말씀처럼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클릭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